김종대 레이더입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지금 많은 분들이 벌써 들어와 계십니다. 자, 반갑습니다. 지금 90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신데요. 자, 여러분 김종대 의원 만나고 싶어 하셨죠? 자,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주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군 방첩사를 방문했다. 방첩사는 과거의 국군 기무사 같은 데죠. 정보를 관리하고 간첩 잡는 특수부대 같은 곳인데요. 거기 가서 중앙고등학교 동문 선후배들과 간담회를 했다. 물론 선배는 없었을 겁니다. 후배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게 오늘 국회에서 터져나왔는데 많은 의혹과 억측과 그리고 왜 이상민 장관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모르는 이런 행동을 했느냐. 이게 숨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간담회라면 공식 행사일 텐데 장관은 공식 행사로 정말로 알리고 갔느냐 아니냐 이 문제까지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계엄령 문제 이야기 나오죠. 중앙고 라인이 별도 존재한다는 얘기까지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게 뭔 일인지 오늘 김종대 레이더에서 김종대 전 의원과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하기 전에 부성찬 의원이 국회에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해서 부대 현황 간담회를 갖고 방첩사의 충안고 출신 3명과 식사를 했어요. 네.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방첩사령부를 방문해요. 이거를 보고받지 못했다면 방첩사령관은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대에 누가 외부인은 방문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보고받지는 아니,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령부로 방문하는데 그거를 보고 안 하는 게 그게 군입니까? 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상민 장관이 충안고고 방첩사령관이 충안고고 그죠? 거기에 또 충안고 중령과 대령 1명 불러갖고 버젓이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겠습니까? 군심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두에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자, 일단 충격적입니다. 그 충격이라는 것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충격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는 두 사람, 행안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지금 이제 대통령실 안보실장이죠. 안보실장이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가버렸다. 자존심 완전 상하는 충격 아닙니까? 옛날에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장관이 막 그냥 경로해가지고 네. 이명박 정부 때 당시 유익 비서실장이 가끔 참모총장을 청와대로 부른 적이 있었어요. 이걸 뒤늦게 한 이상희 국방장관이 이거 하극상이라고 난리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푸느라고 6개월 이상 후유증이 갔다는 건데 지금 저런 일도 유사해요. 근데 이게 뭔 일이냐 하는데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저 상임위에서는 안 나왔지만 이상민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할 때가 올해 3월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여기 스픽스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때 그 경비계엄하고 그다음에 그 경찰 편제 개편이 이루어지던 시점이 올해 3월까지 완료됐다. 이걸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적이 있다. 그러니까 올 3월에는 서울경찰청장 주관으로 전국의 경찰 편제를 바꿔. 전국의 지방경찰청에. 어떤 부대를 새로 다 만드는데 이 부대들은 유사시에 지방경찰청장 지위를 안 받고 자동적으로 용산으로 직결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서울경찰청장이 지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경비계엄 얘기는 왜 나오냐 하면은 그 경찰병력 갖고도 부족했을 때 이때는 군이 또 지원한다. 이런 시나리오거든요. 네. 이게 경찰을 갖다가 지휘하는 건 행정안전부거든.
그러니까 행안부가 주관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경호처하고는 또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 경호처도 컨트롤 타워라고 봐야 돼요. 이건 용산의 대통령 경호원무니까. 그리고 군하고 협조 관계를 다 구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일을 벌리는 그 배경에는 한 가지 가정이 있었는데 12대가 용산 집무실을 포위했을 경우를 가정한 거예요. 그랬을 때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이 나온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게 3월에 이제 3월에 거의 끝난 걸로 돼 방문했던 있어요. 예. 근데 이유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3월이라는 시점이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던 시점이에요.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최근에 나온 부분적인 정보가 지난주에 국방위에서 박선원 의원이 폭로를 했는데 경호처장 한남동 공간에 그 저기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777이라고 얘기하는 거 37 부대장 3명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밥을 먹었는지 술을 먹었는지 뭐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박선원 의원은 이때 계엄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다그쳤던 거죠. 장소가 어디라고요? 함께 갔던 데가 경호처장 공간. 경호처장 공간 갔어. 한남동에.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예. 경무처장이 뭔데 군 지휘관을 불러드립니까? 그다음에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를 가서 충안고 출신들을 모았다. 일단 처음에는 가서 부대 현황 간담회를 하고 끝나고 식사 시간에 충안고 출신 중령대령 오라 그래가지고 사령관이 충안고니까 넷이 충안고 출신이 모인 거죠. 여기서. 통상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해서 군인들 또는 장교들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들어본 적 한 없지 번도. 않습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일이 없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월에 완료된 예. 뭐 이걸 뭐 용산 대비 계획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군경 등이 만든 그 유기적인 협력 체계의 완성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가지. 그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탄핵에 대비했다, 대규모 시위에 대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 과정으로 일단 방문했다. 지금 부성찬 의원도 방문 시점에 대해서 현재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쯤 그러면 3월 방문이라는 것과 오늘 부성찬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방문 시점이 최근이었다라고 하면 3월은 아닌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최근이란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없고요. 예. 그런데 그걸 부승찬 의원실이나 제가 주변을 취재해 보니까 예. 시점이 있더라고. 3월로 돼 있더라고. 아, 3월로 돼 있고 그 당시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금은 대통령실 안보실장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당신이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고 자 모른다고 했는데 알고도 모른다고 했습니까? 아니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모른다. 그러니까 맨날 뭐 요즘 뭐 저기 신원식 장관이 보면은 왠지 군에서 튕겨져 나가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네. 1년도 안 된 장관이거든. 근데 벌써부터 튕겨져 나가잖아. 그럼 그 당시에 패싱을 당했다는 건데. 그렇죠. 아니 근데 경로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국방부 장관 좀 나쁘게 얘기하면 개무시하고 그냥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 방문해서 간담회하고 자기 방첩 사령관하고 아니, 그러니까 같이 이게 식사했다니 뭐 말이 되냐고요. 군 지휘 체계니 군령이니 뭐 이런 게 하나도 저 공식 라인에서는 가동이 안 되고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통상적으로는 그러니까. 통보를 해주고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가는데 양해를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뭐 마치 그런 거 순장조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끼리 서로 교감이 없었다는 게 너무 그러니까 이상해요. 신원식 장관이 이 정권의 이너서클에서는 배제된 것 같아요. 네. 이너서클이라고 하면 대통령을 장악하는, 난 이거 간신이라고 보는데 네. 간신 배집단 무리에 못 낀 것 같아. 십상시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호처장, 행정안전부 장관, 기무사령관, 특전사령관 이런 그다음에 37 부대장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장관이 모른다니까. 자, 그 말은 배제됐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워낙 이 사안이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몇몇 안 되는 군 고위 관계자들 또 정보를 관리하는 정권의 핵심부만 논의를 했다라고 일단 가정을 첫 번째 하고요. 이어서 이제 질문을 바로 드리면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게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급변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 것이냐라고 하면 너무 많이 나간 겁니까? 여기서 뭐 탄핵 뭐 이런 거 뭐 비상계엄까지 얘기하는 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많이 나가는 것이다. 그건 우리 뇌피셜일 수는 있어요. 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게 무슨 신호냐? 이 부분은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용산으로 그 집무실이 이전할 당시에 다 검토되었어야 될 그 유사시의 용산 대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없이 우당탕탕 왔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데 네. 경호나 유사시에 대비가 안 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그러면서 대통령의 의심과 망상은 커졌단 말이에요. 뭐 반국가 세력이 암약을 하고 뭘 어쩌고 그게 어느 날 대규모 시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실제 검토를 해봐도 야 이거 대책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군 경찰 충성 집단을 다 모아서 유사시 대비 계획이라는 걸 만든 것 같아요. 그때 경찰 편제가 개편되고 다 3월까지 완료된 거거든. 근데 그 무렵에 이상민 장관의 방첩사 방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연결해서 봐야 될 사항이고 경비계엄에 대한 법리 검토도 같이 그때 있었다는 걸 저는 얘기를 듣고 오래전부터 이거 내가 했던 얘기거든. 네. 근데 별로 주목을 안 하더라고. 경비계엄 하려면 국방부 장관이 일단 계엄을 선포 또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그렇지가 않고 예. 우리나라에서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네. 국방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이에요. 네. 이거를 건의하는 거예요. 건의.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요. 여기서 반드시 심의해야 되고 그 결과를 갖고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헌법 질서예요. 그래서 승인 받고 뭐 이런 절차가 아니라 유사시에 이제 경비계엄 정도 된다면 아마 행안부 장관이 먼저 건의할 가능성이 높아요. 군보다는 행안부가 치안에 직접적인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반드시 심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저격당한 79년에 12.12 사태도 그렇고 그 이전에 12.6 사태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당했을 때 그때 최규하 국무총리가 심야에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그때 경비계엄을 의결하잖아요. 그게 국무회의 의결이고 다음 날 전국의 모든 관공서 주요 요지에 군대 탱크 장갑차가 다 깔려는 거 아니야. 내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거든. 생생히 기억이 나. 네. 그리고 80년에는 이 서울에만 있었던 계엄을 비상계엄으로 해서 전국에 확대한 때가 80년 5월 17일 날이야. 그리고 그러면서 광주를 친 거죠. 그게 5.18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현행 병력으로 대통령을 경비할 수 있느냐, 또 이것이 어떤 대규모 시위 사태에서 이게 과연 이 경우에 문제가 없냐. 원래 이거는 집무실 이전하기 전에 검토했어야 될 사항이지.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우당탕 와놓고 최근에 국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대통령의 이제 망상 집착이 뭔가 피해의식 뭐 이런 게 이제 강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특히 작년에 7월에서 8월 이어지던 때 박정훈 대령의 자기들이 항명 사태라 부르는 이때는 거의 광란의 시간이었거든. 해병대가 무슨 반역 집단이 된 줄 알고 그렇게 대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보면은 유달리 대통령이 어떤 신변에 대한 방탄이라든가 의심병이 아주 크다는 이런 어떤 좀 느낌이 와요. 뭐 그렇게 흥분을 할까? 그 말씀은 이제 용산으로 잘못 옮겼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혹시라도 대규모 시위를 비롯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아예 대책이 없다. 이제 그래서 이 대책을 마련해보자라고 하면서 행안부 장관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신은식은 배제되었다. 국방부 장관은. 그러면 이제 이 논리와 박선원 의원이 이야기했던 아까 777 그리고 그 특전사령관이
자, 대통령 경호처장 공간에 모여서 식사를 했다고 하는 여기는 뭔가 계엄에 대한 논의가 아니냐라고 우리가 좀 추측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박선원 의원의 질문이죠. 질문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방첩사령관이 충안고 출신이고 특전사령관은 중동고 나와서 충안파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37 부대장이 이제 충안고죠. 그랬는데 이거를 잘 보시면은 이 부대들이 경비계엄이 선포되면 핵심 부대들이라고 여기가. 그리고 명분도 되는 게 대통령실이 군부대 안에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용산에서의 시위는 국방부하고 맞닥뜨리게 돼 있다고 지금 구조상으로. 항상 그러니까 이 구조를 만든 게 이제 비극의 씨앗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옛날에 시위대가 제가 기억하기에 김대중 대통령 때 한번 국방부에 난입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군이 직접 막 충돌하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시위대가 군이 직접 맞닥뜨리는 사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군이 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해서 군사시설 보호를 명분으로 해서 개입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부분은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계엄하고는 약간 다릅니까? 아니면 그 계엄하고 똑같은 겁니까? 아니 그런데 다들 그냥 뭉뚱그려서 계엄 이라니까 이게 무슨 80년 5.18이나 아니면 부마 항쟁 때나 네. 뭐 5.16 때나 자꾸 이런 것들 많이 떠올리시는데 이 종류가 다른 게 있다니까. 예. 위수령도 있고 경비계엄도 있고 비상계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로 딱 재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경비계엄도 위험해요. 낮은 단계이긴 하지만 그거는 국민 기본권이 다 지켜지고 국회도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거예요. 네. 단지 경찰의 업무를 군이 보조한다, 이 차이인 거야. 그 정도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시위대가 예를 들어서 용산을 에워쌌다고 했는데 그래서 경찰로 경비가 안 되니까 군인을 동원해서 거기에서 딱 나왔다. 군인은 일단 무기의 종류가 다른데요. 그리고 이런 전문성도 없죠. 네. 거기는 적을 상대하는 데 아닙니까? 네. 근데 경찰은 시위대가 적이 아니거든. 근데 군인은 적을 상대하도록 훈련받았거든요. 이게 다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단 무장 여부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참으로 이게 이 용산이 묘하게 돼 있는 게 군사시설의 핵심이 다 거기 있단 말이에요. 네. 국방부 합참이 있잖아. 거기가 유사시에 전쟁 지도하는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그러면은 시위대 목적은 정치적인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거를 군부대 공격으로 오인할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땐 자위권 발동에 들어간다고 이게요. 그래서 그건 군사시설에 관한 또 다른 법령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논란이 이렇게 이제 커지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말로 계엄 없다. 무슨 이 지금 대명천지의 계엄이냐. 그런 거 아예 없으니까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계엄령 승인하지 않습니다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 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말하지 않았고. 아니 대통령이야 가만히 있는데 네. 계속 지금 대통령실 그다음에 신원식 장관, 김용현 내정자 이건 성과예요. 네. 계엄 안 하겠다는 답변은 확실히 받아놨어요. 네. 그러면은 3월에 그 개편된 게 계엄까지는 아니라 치더라도 그러면은 이게 경찰 조직 개편된 것만 하더라도 새로운 부대를 지방청마다 창설하느라고 외사, 수사, 정보과 인력을 빼서 했거든. 벌써부터 이거 치안의 누수거든 이게. 엄청난 행정 비용 아닙니까? 그다음에 거기서 한계가 있을 땐 군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걸 법리 검토를 했다면 그게 경비계엄이 될지 위수령이 될지 아니면은 뭐 유사 사태가 될지 이런 부분은 비밀리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계엄을 일단 안 하겠다는 정치적 다짐만 받아놓은 것만 해도 성과는 성과예요. 네. 굉장히 정확하게 중요한 용산에서 성과예요. 어떻게 워딩을 했죠? 이제 장관은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용산에서는 아니, 대통령은 직접 말한 적이 없고 그 대변인이 나왔잖아요. 네. 대통령실에.
그래서 괴담 유포한다 그랬지. 괴담 유포한다는 이 말은 안 한다는 말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일이 없는데 괴담 유포하지 마라, 정쟁으로 삼지 마라라고 한 말은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런데 그 대통령실은 한다 안 한다 말은 안 해요.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도상으로는 살아 있기 때문이에요. 예. 제도상으로는 다 개헌법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는 저기 국무회의와 선포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 자기가. 그런 말씀하신 건 대변인실에서 지금 뭐 정쟁이다, 이거는 허위 날조다 이런 방식으로 그렇지. 검토한 얘기하는 적 없다. 검토한 적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할 일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해도 관계 없습니까? 아니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 검토한 적 없다 하면은 현재 상황에 맞을 수도 있는데 예. 우리는 미래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러면 3월에 있었던 모종의 움직임은 뭐였느냐 예. 계속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예. 그 있다 없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그 답을 달라 그러면 저도 곤란하죠. 네. 다들 머릿속에서 검토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부성찬 의원의 질문과 이제 신원식 그 당시 이제 국방부 장관의 답변을 보면 이제 신원식은 몰랐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것이 부성찬 의원이 대단한 분이다. 저런 방첩사 내부의 정보를 어떻게 알고 이 시점에 공개할 수 있느냐. 저도 그게 오늘 충격적인 거예요. 네. 이거 제보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전에 박선원 의원 질문도 그렇고 오늘 부승찬 의원 질문도 그렇고 다들 군 내에서 뭔가 저기 이상 징후가 있었고 그거를 제보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하고 부승찬 의원은 각기 제보 라인이 달라요. 제가 보기엔 내용도 다르고.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조각조각 모이다 보면 큰 그림이 보이는 거지. 자, 군 내부 조직도 정권에서 무리하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거나 압박을 행사한다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 우선 군인이 말입니다. 명령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군인은 그 정당하지 못한 명령에는 사실은 정당하지 못하더라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합법적이지 않은 명령은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당성과 합법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흔들리게 돼 있지. 그래가지고 박근혜 그 탄핵 때 그 기무사 개헌 문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떻게 해서 밝혀졌느냐?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기무사령관이 부임을 하니까 그때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장교 그때 개헌 문건을 검토한 TF 소속 장교가 찾아와가지고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문건을 내놓는 거야. 그래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교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정부의 명에 따라서 했지만 명령은 존재했으나 그 명령이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흔들린 거예요. 검토 자체가 위법일 수도 있습니까? 네. 검토 자체도요? 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제 해당 부서에 권한이 없는데 방첩사가 이것을 검토했으니까 이게 위법이다. 그때는 기무사인데 기무사죠. 예. 계엄 업무는 합참의 계엄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건 전시 대비하는 계엄 검토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걸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전시가 되면은 데프콘 3가 선포됩니다. 지금 데프콘 4거든요. 3가 선포되는데 그게 이제 전쟁 가능성이 높은 단계예요. 그 다음에 더 높아지면 데프콘 2가 돼요. 그건 전쟁 임박 단계입니다. 그리고 최고 단계 데프콘 1은 결전의 단계예요. 그런데 계엄은 데프콘 2가 선포되기 이전에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선포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쩌면 3에서도 된다고. 3 이전에도 되는데 그거는 약간의 유동성이 있는데 이게 전시 대비 절차에 나와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 놔야 전시에 동원을 할 수가 있다고. 병력도 동원하고 인력도 동원하고 시설, 장비, 물자를 동원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유재산권을 제한을 해놔야 되거든. 그게 계엄이요. 그래서 군이
입법, 사법, 행정을 통제한다는 뜻은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런 업무를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합참에 계엄과가 있어. 그러면은 국방부 장관이 이런 검토를 지시를 합참에다가 시키는 거죠. 그럼 합참이 그 검토를 하는데 이 장관이나 이 합참이나 여긴 까맣게 모르고 아무 권한도 없는 기무사가 검토를 한 문건을 작성한 것이죠. 그래서 불법이다. 불법이에요. 그리고 검토한 내용이 육군과 합참을 자기들이 기무사가 다 통제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계엄이 선포되고 나면은 계엄 사령관 직속으로 합동 수사본부를 설치하게 돼 있거든. 그거를 기무사가 맡는 걸로 돼 있다. 월권인데다가 불법인데다가 전혀 예상 못한 태스크포스의 헤더를 기무사가 맡아서 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근데 그 합수부가 네. 과거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을 하면서 저기 김재규를 수사한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이에요. 그 말씀 들어보면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어마무시한 걸 기획하고 실제로 준비를 했다. 그리고 여기서 검토를 하면 기무사가 검토를 하면은 그때 보안사가 했던 그대로 하는데 네. 국회 여긴 특전사가 점령하고 방송국, 광화문 이 주요 요직을 무장병력이 다 통제하고 그다음에 이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국회 소집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현행법으로 검거한다고 돼 있어요. 제가 일반 시민으로서 잘 몰라서 좀 여쭤볼게요. 예.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제가 휴대폰 못 씁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통신 다 휴대폰 이렇게 씁니다. 휴대폰은 쓸 수 있고 통신은 지금 그대로 SNS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유튜브 채널 이런 거 방송하면 다 송출이 됩니까? 북한이나 그거야. 러시아는 다 이거 통제해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중국하고. 그거야 이제 별도의 포고령이 있어야죠. 네. 계엄사 포고로 어떤 SNS라든가 이런 대한 매체돼 가지고 포고령을 발표하면 되지. 포고령을 발표하면 실제로 휴대전화기까지 못 씁니까? 아니면 SNS 온라인에 인터넷이 안 아니 된다? 그거에 맞는 포고령을 그러니까요. 내리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 휴대폰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 뭐. 그렇게 이제 모든 통신 수단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결국 계엄령 이후에는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 이제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사실은 계엄령 선포하고 모든 것이 군에 의해서 통제되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소통하는 이런 통신 체계도 다 장악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할 수 있다. 이제 이러면 진짜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아니 국가의 통신 체계를 셧다운 시킨다는 거는 국가 전체가 마비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국가 기능은 그 시간부로 정지입니다, 정지. 네. 그러면 정부 기능도 마비돼요. 정부 기능도. 아니 러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우크라이나가 72시간이면 망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안 망하고 버텼을까? 통신의 힘이라고. 휴대폰 보급률이 우크라이나가 그때 63%였거든. 그리고 우리 지금 70%예요. 일론 머스크가 또 스타렉슨가를 또 내려줘서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 예. 아, 그러니까 그걸로 5G 고대역 데이터 통신이 살아 있어서 러시아 침략을 막아냈단 말이에요. 네. 아니 피난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유사시엔 동원도 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지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통신을 마비시켜? 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지금 현재 이제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쪽에서는 충분히 익히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아니 그거는 극도의 불신을 지금 정권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그런데 거죠. 별의별 상상이 다 있을 수가 네.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국가를 완전히 이제 기능 정지시키겠다면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 네. 근데 전쟁도 못해요. 전쟁도 못하지만 지금 전쟁 상황이 아니라 사실상 국정 운영 과정에서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 그거는 않느냐. 뭐 차라리 뭐 서울에서 뭐 그거는 거의 자폭에 가까운 행위라고 보는데 자꾸 우리가 상상하는 건 좋은데 지금 좀 현실적인 가정을 해야죠. 근데 굉장히 이제 좀 그래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에서 좀 안심이 되기도 하고요. 민주당에서 지금 걱정하고 우려하고 그리고 계속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걸 보면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않는다. 네. 그리고 이번에 성과도 있는 건데
어쨌든지 간에 계엄 선포는 지금 우리 민도와 그 국가 수준에 비춰서 아무리 저들이 미쳤다고 할지라도 어렵다고 봐요. 아무리 미쳤다고 하더라도 어렵다. 그때 박근혜 때 계엄 문건이 발견됐을 때도 우리가 이런 검토를 했다는데 충격은 받았지만 그러나 실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어요. 군 내부에서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우선 뭐랄까 이게 합법적인 명령인지를 확신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은 지금 군 장교 정도 되면 다 알고 있습니까?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아까 말씀하셨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명령을 받아야 하지만 위법 불법의 경우에는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장교 정도 되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움직여라고 하더라도 과거 전두환 그 군사 쿠데타 시절과 달리 이 정도는 충분히 판단해서 막을 수 있다. 군 내부에서도. 예. 사실 87년에도 그런 비극이 벌어질 뻔했었어요. 그때 군내에 다수가 반대했어요. 네. 그래서 87년에 민주화가 우리가 평화적으로 되고 유혈 사태가 안 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큰 복인데 그때부터 물론 강경파들은 계엄을 선포해야 된다. 원래 전두환은 그런 입장이었죠. 그러나 누군가 말렸잖아요.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육군본부에서도 반대했던 걸로 알아요. 예. 그건 80년에 그 뼈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군을 믿습니다. 그렇게 무지막지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그런 어떤 그 극단적 상상을 하면 에이 그런 일은 아니겠다. 자꾸 이러고 넘어가시는데 그 중간 단계나 낮은 단계도 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네. 낮은 그러니까 단계. 이게 지금 민주당이 용어를 좀 정확하게 구사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안심이지만 역시 의심을 갖고 있는 이제 국민들은 그 이상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정권이다라고 이제 하고 있으니 어쨌든 군 내부에서 마음대로 일사불란하게 지휘명령 개통대로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는 김정대 의원 말씀을 일단 제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다른 질문을 드리면 이제 군 내부에서도 어쨌든 정보가 밖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정보들이 흘러나와서 정말로 부당한 무엇을 했다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느냐 군 내부에서 아니면 군대만큼은 검찰이나 경찰 조직과 달리 정말 온전하게 국방을 위해서 현재 윤석열 정부가 유지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가 정권이 바뀌니까 다 드러났죠. 다 드러났다. 언젠간 다 드러나죠. 예, 그걸 영원히 숨길 수는 없죠. 숨길 수가 없다. 예. 그 실제로 검찰이나 경찰 조직만큼 군 내부도 지금 정권의 지금 원하는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자 이제 정보기관 장악하고 그리고 지금 군 수사기관 다 장악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서 군대 조직을 실제로 권력 사유화의 뭔가 수단으로 쓸 수 있느냐? 검찰은 지금 총동원이 되어서 그냥 문재인 대통령까지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군은 그렇게 동원해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겠죠. 질문이 지금 성립이 안 됩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이 지금까지 군을 관리해온 방향을 보면은 계속 본인한테 대한 충성을 요구하거든요. 네. 전방을 열심히 지키는 군인이 아니라 자기한테 충성하는 군인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작년에 그 박정훈 대령 항명 사태라고 하는 그 사태 때 광란의 시간을 보낸 게 해병대가 자기한테 도전한 줄 안 거야. 윤 대통령은. 네. 그래가지고 검사들을 해병대 사령관을 급파해서 조사해버린 거 아닙니까? 해병대 전체가 거덜날 뻔했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수위를 낮춰서 박정훈 대령 한 명으로 이제 목표점을 다 집중시킨 것이죠. 그러나 처음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망상인데 해병대가 왜 대통령한테 도전을 해? 그런데 자기 지시 어겼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병대 전체가 나한테 지금 항명하고 도전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냥 초토화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 말씀을 좀 이어서 보면 지금 군 조직도 이렇게 이제 핵심 조직을 그러니까 통제하고 계속 이게 이제 쌓여지는 거죠. 예. 저 윤필용 사건 아십니까? 예. 1973년에 예, 예.
똑같은 거예요. 그때 무슨 쿠데타가 있었어. 그런데 쿠데타 모의 사건으로 다 잡아들였던 거 아니야. 예. 수경사 사령관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자 이런 걸 보시죠. 이게 우리가 제도와 민주주의 규칙의 힘은 아직 살아 있어요. 윤석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아직 민주공화국이에요. 근데 이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른 망상을 갖게 된다고. 반국가 세력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이 암약을 해서 나한테 도전을 하고 뭐 전복을 하고 이런 상상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비하는 제도도 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권력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 문제 아닙니까 이게. 시청자 여러분, 김종대 레이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